강남 부촌 골목길에 중년의 여성 박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자켓을 입고 낡은 가방을 꽉 쥔 그녀는 눈앞에 거대한 저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층짜리 붉은 벽돌 저택은 마치 영화에서나 봤을 정도로 웅장했습니다. 영희의 머릿속에 며칠 전 고용주의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영희 씨, 이번 간병 일자리 제가 특별히 신경 쓴 곳이에요. 영희 씨가 남편도 잃고 아들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특별히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24시간 간병이긴 하지만 급여가 다른 곳보다 2배는 더 나올 거예요. 정말 중요한 고객이니까 절대 실수하지 말고 잘해주세요.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돼.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깔끔한 멜로디가 울려 퍼졌고 잠시 후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저택의 며느리인 최유리였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올린 머리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오시기로 한 간병인분이시죠? 저는 이 집 며느리 최유리라고 합니다. 영희는 급히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영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현관을 들어서자 영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반짝이는 하얀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값비싸 보이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커다란 화분에는 이름 모를 고급 식물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도 처음 시집 올 때 정말 놀랐어요. 유리가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이 화려한 집과 대조되어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버님 방은 2층에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넓고 우아했습니다. 난간은 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계단마다 깔린 카펫은 발걸음 소리를 조용하게 흡수했습니다. 여기가 아버님 방이에요. 유리가 복도 끝에 커다란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중앙에는 큰 침대가 있었고 그 위에 노인 한 분이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지 한 달째예요. 의식이 없으셔서 이렇게. 그 순간 영희는 침대 위에 노인을 바라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버지,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유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셨는데 영희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닮았을 뿐이야. 아, 괜찮아요. 처음이라 좀 긴장돼서요. 영희는 가까스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유리가 영희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 정말 신기하네요. 네. 영희 씨 저희 아버님이랑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누군가 닮았다 싶었는데 저희 아버님이었네요. 영희의 심장이 또다시 빨라졌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사람들이 보면 진짜 딸이라고 할 것 같아요. 유리는 순진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영희에게는 그 말이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가요? 영희는 어색하게 웃어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영희를 침대 옆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버님이 의식이 없으셔서 수액과 비위관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있어요. 이 파란 관이 비위관이고요. 유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드려서 욕창을 방지해 주시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영희는 전문 간병인답게 장비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특별한 영양 수액이에요. 12시간마다 꼭 이걸로 교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영희는 전문가답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노인의 얼굴이 신경 쓰였습니다.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유리가 말했습니다. 저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간단히 차 한잔 하실까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층 소파에 잠시 앉아 있자 60대 여성이 차 쟁반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집의 가정부인 김순덕이었습니다. 깔끔한 앞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순덕 씨, 새로 오신 간병인분이에요. 유리가 소개했습니다. 순덕은 영희를 보더니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차를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조용히 주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순덕 씨가 낯을 많이 가리시고 말씀을 거의 안 하세요. 처음엔 좀 서먹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신 분이고 아버님이 많이 아끼시는 분이에요. 유리의 설명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차가운 시선이 왠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45세의 박태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집의 아들인 태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아버지가 쓰러진 후 회사를 운영하며 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간병인분이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태호는 영희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희입니다. 영희는 얼른 일어나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일로 고생 많이 끼쳐드릴 텐데 정말 잘 부탁드려요. 태호의 말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리가 남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영희 씨, 아버님하고 너무 닮지 않았어요? 태호가 영희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딸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태호도 웃으며 농담을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영희에게는 그 말들이 가슴을 파고드는 화살 같았습니다. 부부는 영희를 마치 진짜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함께 하자고 권했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영희는 이런 대접을 받아보는 게 처음이라 고마우면서도 어색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본격적인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을 체크했고 심전도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희는 노인의 체위를 변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인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코 모양, 귀의 생김새, 심지어 숨쉬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의 아버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확인해 봐야겠어.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바지를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그날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큰 불이 났던 그날, 어린 영희는 무서워서 방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무서운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영기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영희야. 아버지는 영희를 안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져 내린 기둥에 다리가 깔렸고 그 순간 뜨거운 불길이 아버지의 왼쪽 다리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영희는 그날 이후 생긴 아버지 다리의 상처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바지를 벗기며 시선을 점점 드러나는 왼쪽 다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있어. 영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방문이 열리며 유리가 놀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노인의 바지를 내린 채로 눈물을 흘리며 굳어 있었습니다. 유리의 눈은 커져 있었고 표정이 낮과 달리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영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습니다. 유리는 팔짱을 끼고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건가요? 왜 아버님 바지를 내리고 있냐고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호가 잠옷바람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잠에서 막 깬 듯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방 안의 상황을 본 태호는 멈칫했습니다. 뒤이어 가정부 순덕도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고 영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모두 영희에게 집중되었고 영희는 도망칠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급히 회장의 바지를 올려드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시는 회장님이 제 아버지 같습니다. 네, 지금 무슨 소리를? 유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태호의 눈도 커졌습니다.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저를 두고 떠나셨거든요. 그런데 처음 회장님을 봤을 때부터 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릴 적에 저를 불 속에서 구해주시려다가 다리에 큰 화상을 입으셨거든요. 그 흉터를 확인해 보려고 바지를. 영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 화상 흉터와 얼굴이 정말 우리 아버지 같아요.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긴 침묵을 깨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 씨. 태호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부드러웠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태호의 말에 영희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영희 씨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저희도 처음 봤을 때 놀랐을 정도니까요. 태호는 차근차근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한쪽 주장만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저희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간병인이 자신이 회장의 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태호는 안심하라는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DNA 검사요.
태호의 제안에 영희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DNA 검사요? 네. DNA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정말 맞다면 저희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영희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일게요. 영희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DNA 검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회사와 연계된 병원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면 비밀을 보장하면서 빠르게 검사할 수 있어요. 영희 씨는 머리카락 정도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태호의 말에 영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희 씨, 태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결과가 기대한 것과 달라도 걱정 마세요. 이미 저희 집에 와주신 이상 저희는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때 유리도 한 발짝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까의 차가운 표정은 사라지고 따뜻한 미소가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영희 씨, 아까 소리 지른 거 죄송해요. 너무 놀라서 그랬어요. 유리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영희 씨가 가족이 됐으면 좋겠네요. 영희는 눈물이 계속 흘러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다음 날부터 영희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장을 돌보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간병인과 회장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 영희는 회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는데 왜 이런 모습을 하고 계세요? 제가 열심히 간호해서 꼭 빨리 깨워드릴게요. 영희는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최선을 다해 간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태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영희를 불렀습니다. 손에는 병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희 씨, 결과가 나왔어요. 영희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영희, 태호, 유리가 모여 앉았습니다. 순덕도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꺼내어 읽더니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영희 씨, 태호의 목소리가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부 관계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화상 흉터도 똑같고 얼굴도 그렇게 닮았는데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친부 관계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호가 결과지를 영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눈에는 그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되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영희는 고개를 흔들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느꼈던 행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절망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희는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이렇게 창피하고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주제도 모르고 남의 집에 와서 아버지라고 우기고 수치심과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영희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부르르 떨렸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유리가 영희 옆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영희 씨, 그만 우세요. 정말 괜찮아요. 유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태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유리가 영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희 씨, 저희가 말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저희는 이제 가족이에요. 부부의 따뜻한 위로에 영희는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희 아버님을 잘 부탁드려요. 그게 영희 씨가 해줄 일이에요. 이제 그만 울고 힘내세요. 유리가 영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혼자 회장을 돌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에 크게 실망했지만 이 집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배려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간병하자. 그래서 회장님이 빠르게 의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자. 영희는 회장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돌봐드릴게요. 그때였습니다. 똑똑.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똑똑똑.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복도는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소리가. 영희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발밑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영희는 그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손글씨로 급하게 쓴 듯한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사모님이 3시에 잠깐 나가십니다. 그때 뒷마당 빨래 넣는 곳으로 오세요. 이 집에는 무서운 비밀이 있습니다. 영희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이런 쪽지를? 영희는 다시 복도를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영희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영희는 창문 너머로 유리가 현관을 나서는 모습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검은색 핸드백을 든 유리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영희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받았던 그 쪽지가 주머니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뒷문을 열자 따스한 가을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뒷마당은 생각보다 넓었고 한쪽에는 빨래줄이 길게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정부 순덕이 하얀 이불을 널고 있었습니다. 어제 쪽지를 준 분이 순덕 씨? 영희는 당황해 멈칫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덕은 이불에서 잠시 손을 떼더니 영희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리 와서 도와달라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영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순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순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래 넣는 것 좀 도와주세요. 영희는 빨래 바구니에서 수건을 꺼내며 순덕 옆에 섰습니다. 두 여자는 나란히 서서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순덕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 모든 곳에 CCTV가 있어요. 회장님이 계시는 방, 영희 씨가 계시는 방, 지금 이 뒷마당, 모든 곳에요. 순간 영희의 온몸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하던 저를 보지 마시고 계속 자연스럽게 빨래를 넣으세요. 절대 길게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고개도 끄덕이지 마세요. 순덕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손으로 빨래를 정리하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순덕이 침대볼을 털면서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회장님에게 주는 수액, 그 안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영희의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드님은 회장님께서 빨리 돌아가시길 원해요. 그래서 그 독수액을 넣기 위해 간병인을 고용한 겁니다. 순덕의 말에 영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그게 독이라는 사실이 들킨다면 당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거예요. 영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 제 얘기 듣고 계시죠? 네, 듣고 있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순덕이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그 수액 들고 경찰서 갈 생각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영희가 놀란 눈으로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엔 CCTV가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고 아드님은 경찰, 검찰 등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친분이 깊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였다간 당신 목숨도 위험합니다. 순덕이 곁눈질로 영희를 보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에 유일하게 CCTV가 없는 곳은 단 하나, 며느리와 아드님이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를 밟고 천장 환풍기를 열면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증거가 있을 겁니다. 그 증거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순덕이 잠시 주위를 살펴보더니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 의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 DNA 검사요. 순덕의 말에 영희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이 빨리 돌아가시길 원하고 있어요. 재산을 독차지하려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다른 자식이 나타난다면 그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싫어하겠죠.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건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그 DNA 검사 가짜일 확률이 있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희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회장님의 머리카락을 확보해 두세요. 그리고 집을 나갈 기회가 생기면 그때 꼭 DNA 검사를 다시 해보세요. 영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덕은 눈빛으로 그 감사를 받았습니다. 뒷마당에서의 대화가 끝나고 영희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유리가 없는 지금이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침실 안으로 들어가니 한쪽에 화장실 문이 보였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 나왔습니다. 영희는 문을 잠그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천장을 보니 환풍기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환풍기 덮개를 열었습니다. 환풍기 안쪽을 더듬어 보니 비닐 포장된 꾸러미가 만져졌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꾸러미를 열어보니 작은 녹음기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켰습니다. 유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아버님 수액 얼마나 더 필요해? 태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2달 정도면 증거 없이 죽일 수 있다고 하더라. 조금만 더 기다려. 영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어서 옆에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유리가 수액에 뭔가를 넣고 있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가 독이 든 수액으로 회장님을 죽이고 있었구나. 영희는 벌벌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이용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한 그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무지에 대한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유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벌써? 영희는 급히 증거들을 다시 비닐 포장에 넣어 환풍기 안에 숨겼습니다. 변기에서 내려오려는데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간신히 바닥에 내려섰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습니다. 유리가 침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에 누가 있나? 유리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영희는 급히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바로 그 순간 유리와 마주쳤습니다. 유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영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영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이 침묵이 더 길어지면 더욱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화장실이 물이 안 내려가서 급해서 여기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희는 급하게 변명을 지어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듯한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유리의 말투가 확연히 차가워졌습니다. 영희는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유리는 벌벌 떨고 있는 영희를 무시하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유리는 화장실 안을 마치 수사관처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환풍기는 보지 마. 영희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만약 유리가 천장을 올려다보고 환풍기를 확인한다면, 그곳에 숨겨진 증거들이 발견된다면,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지만 영희에게는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유리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유리는 영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근데 왜 땀을 그렇게 흘리세요? 유리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영희는 또다시 당황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속이 안 좋아서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영희는 한 손으로 배를 살짝 누르며 말했습니다. 유리는 잠시 영희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의심을 거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화장실을 써야 해서요. 나가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영희는 마치 도망치듯 급히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뒤에서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곧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희는 마음을 다잡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 들어가니 순덕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영희를 보자 말을 하지 않고 눈으로만 인사했습니다. 영희는 자연스럽게 냉장고로 다가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서 순덕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증거는 봤어요. 근데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괜찮을까요? 순덕의 설거지하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군요. 순덕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운에 맡겨야죠. 발견하지 못하길. 일단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오늘 그 수액을 확보해 주세요. 영희는 여전히 냉장고를 보며 등을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10시 정각. 수액을 교체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수액을 준비했습니다. 수액을 들어올리면서 낮에 빨래 널며 했던 순덕 씨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수액을 교체할 때
회장님, 왼쪽 다리 45도 각도에 서서 하세요. 거기 서면 카메라가 가려집니다. 그때 독수액 대신 일반 수액으로 바꾸시고 독수액은 침대 밑으로 밀어주세요. 제가 나중에 청소할 때 회수하겠습니다. 영희는 평소와 같이 수액을 들고 자연스럽게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다가간 영희는 자연스럽게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카메라 쪽을 등으로 가리면서 재빨리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연결 부위를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시도 끝에 간신히 연결에 성공했습니다. 영희는 수액백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살짝 밀었습니다. 수액백이 침대 밑 깊숙한 곳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회장님의 얼굴을 살펴보는 척하며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았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친 영희는 다시 자연스러운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끝이야. 영희는 안도감과 함께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다음날 아침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회장의 상태를 체크하고 아침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태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영희를 불렀습니다. 영희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태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희는 태호를 따라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유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태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앉았고 태호와 유리는 그 앞에 서서 영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간병이를 그만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호의 첫마디에 영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갑자기 왜? 영희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태호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내한테 들었어요. 어제 저희 화장실을 사용했다고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사적인 영역은 침범하지 말아달라고. 영희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어겨버리면 저희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요.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저와 아내가 없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유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영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둔 독수액을 순덕이 아직 가져가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희가 뭔가 말해보려 했지만 태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태호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짐 정리하시고 나가주세요. 급여는 오늘까지 계산해서 현금으로 드릴게요. 영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벙벙한 상태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짐을 다 챙긴 영희는 잠시 회장의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지만 유리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가방을 들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영희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갈 때 주방에서 가정부 순덕이 나왔습니다. 순덕은 영희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여자는 눈빛으로만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영희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영희의 마지막 희망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영희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희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구겨진 몇 장의 지폐와 함께 작은 하얀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어제 몰래 뽑아둔 회장의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그래, 아직 희망이 있어. 영희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결심을 굳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시내 종합병원에 도착한 영희는 진단검사의학과를 찾아갔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하얀 봉투에서 회장의 머리카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강세포도 채취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결과 부탁드립니다. 영희는 접수증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영희는 시외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이제 갈 곳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있는 아주버님 댁. 버스 안에서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아픈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 상준이 세상을 떠난 후 영희는 아들 민준이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마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시력을 잃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밝은 미래를 꿈꾸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시각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각막 이식 수술을 하면 나아진다고 했지만 각막 기증자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수술 때까지 민준이 병원비로만 나가는 비용이 매달 200만 원. 영희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결국 영희는 집을 팔고 보험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영희를 잘 챙겨주던 아주버님 댁에서 민준이와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버스가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영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아주버님 댁은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집이었습니다. 영희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어머니. 민준이가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28살의 민준이는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손을 앞으로 내밀며 걷는 모습을 보니 영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갑자기? 민준이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아주버님과 형님이 나왔습니다. 영희야, 웬일이야? 이상호 아주버님은 55세로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든든한 체격이었고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미경 형님은 53세로 동네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며 가게를 도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소리야? 들어와, 들어와. 상호가 영희의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영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경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간병일. 잘렸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어머니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영희는 민준이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못난 엄마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미안해. 엄마가 꼭 열심히 일해서 다시 돈 벌어 올게.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민준이는 어머니보다 오히려 더 침착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이렇게 잘 돌봐주시잖아요. 상우가 영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영희야. 너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민준이도 너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 미경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래, 영희야.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 우리가 도울게. 가족이잖아. 영희의 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꼭 나중에 다 갚을게요. 감사할 게 뭐 있어. 우리가 남남이야? 그러니까 그만 울어 알겠지? 상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작은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곧 DNA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영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여보세요? 박영희 씨죠? 대한종합병원 진단검사의학과입니다.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 와보세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에 도착한 영희는 접수 창구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박영희입니다. DNA 검사 결과 받으러 왔어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용어들이 적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굵은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침부 확률 99.9%.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과지를 다시 한번,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영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영희는 결과지를 가슴에 꽉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바람보다 더 차갑고 복잡했습니다.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다시 만났지만 지금 의식불명 상태로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쩌지? 어떻게 아버지를 구하지? 순간 영희의 머릿속에 순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숨겨둔 독수액이 생각났습니다. 잠시 후 영희의 눈빛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래, 해보자.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저녁 8시, 영희는 터덜터덜 걸어서 익숙한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습니다.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누구세? 문을 연 가정부 순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 씨? 순덕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떨렸습니다. 순덕 씨, 지금 당장 태호 씨와 유리 씨를 보고 싶어요. 집에 있죠? 순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 알아요. 영희가 순덕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실에서 저녁 식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순덕이 문을 활짝 열어주며 걱정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묻지 않을게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영희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가 현관을 들어서자
익숙한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며칠 전과 똑같았지만 이제 영희에게는 모든 것이 가증스럽게만 보였습니다. 거실에서는 태호와 유리가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영희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계약건 정말 힘들었어. 태호가 불평하며 말하다가 거실 입구에 서 있는 영희를 보았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밥알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도 태호의 시선을 따라 돌아보더니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영희 씨? 태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다시 오신 거죠? 유리도 당황해서 급히 일어났습니다. 영희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떠세요? 영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2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한 듯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 수액이 떨어져서 교체해야. 계단을 내려온 사람은 새로 온 간병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희가 새 간병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전에 여기서 일했던 간병인이에요. 간병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앉으세요. 영희가 간병인에게 말했습니다. 간병인은 망설이다가 소파 한쪽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영희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태호와 유리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당신들 DNA 결과 조작했지? 영희의 첫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새로운 간병인은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했고 가정부 순덕은 표정이 굳어진 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병원에 맡긴 결과 회장님은 우리 아버지로 밝혀졌어.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유리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친근하고 따뜻한 며느리의 모습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태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황했던 표정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태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존댓말에서 반말로 그리고 완전히 다른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가족이 될 수 없어. 너같이 천박한 게 어디 이 집에 들어와서 딸 행세하려고? DNA 결과 조작? 그래, 내가 했다. 그거 일도 아니야. 그리고 있잖아. 태호는 영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소름 끼치는 눈을 하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 일도 아니야. 새로운 간병인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부 순덕은 드디어 왔다는 듯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태호의 협박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 DNA 결과 하나 가지고 여길 찾아왔다고 생각해? 너네 우리 아버지 죽이려고 했지? 영희가 새로운 간병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한테도 12시간마다 수액 교체하라고 했나요? 간병인이 놀란 눈으로 영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 수액 안에 독이 들어있어요. 회장님을 죽이는 독이죠. 간병인이 더욱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왜 이래? 미쳤어? 유리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미쳤냐고? 아니, 너네가 미친 거지. 나한텐 증거도 있어.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 왜 너네 화장실에 들어갔는지 알아? 태호와 유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거기 천장 안에
너네가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는 증거를 모아놨거든. 거짓말. 유리가 소리쳤습니다. 태호가 급히 순덕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순덕 씨,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해. 순덕이 마지못해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분 후 순덕이 비닐 포장된 꾸러미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태호와 유리가 그 꾸러미를 보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태호가 영희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이 사실 누구한테 얘기했어? 경찰한테 얘기했어? 영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 여기서 나가서 말하려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영희의 말을 들은 태호는 잠시 멈춰 서 있더니 갑자기 작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흐흐흐. 처음에는 작은 웃음이었지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하. 하하하. 마침내 태호는 머리를 뒤로 젖히며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거실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간병인은 그 소리에 온몸이 오싹해져서 소파 끝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가정부 순덕도 얼굴이 굳어진 채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미친년이. 태호의 웃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영희를 바라보는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온지 알아? 태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무서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방해가 되는 놈들 하나둘씩 다 정리해가며 올라왔어. 태호가 천천히 영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태호의 얼굴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태호가 가정부와 새로운 간병인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미친년 때문에 너네도 죽어줘야겠다. 새로운 간병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태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음산하게 웃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태호가 전화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거실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삐삐삐 신호음이 울리고 곧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나야. 너네 두목 어디 있어? 바꿔봐. 잠시 기다리는 동안 태호는 영희를 노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진모가. 나 태호다. 전화 너머로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좀 처리해야겠다. 여자 3명인데 지금 우리 집에 있어. 우리 집 알지? 태호가 영희를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증거 없이 깔끔하게 처리해줘. 30분 안에 올 수 있지? 전화를 끄는 태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간병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간병인의 절규가 거실에 울려 퍼졌지만 태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정부 순덕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소파에 똑바로 앉아서 태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영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기고만장할지 보자. 이따가 죽을 때 살려달라고나 하지 말라고. 하지만 영희는 전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영희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너 같은 새끼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해. 태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태호가 영희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으악! 영희가 소파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태호는 바닥에 쓰러진 영희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더 대들어봐. 영희는 바닥에서 몸을 웅크리며 맞고 있었지만 여전히 굴복하지 않는 눈빛을 유지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동. 현관 벨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호가 폭행을 멈추고 벨소리를 들었습니다. 벌써 왔나? 태호가 거실벽에 걸린 인터폰으로 다가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니터에는 3명의 남자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빨리 왔네. 역시 건달들이 일 처리는 빨라. 태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곧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잘 가라 이년아. 태호가 바닥에 쓰러진 영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실 입구에 3명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맨 앞에 남자가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박태호 씨, 당신을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뭐라고? 들어온 사람들은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경찰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태호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유리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영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통화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고 112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영희가 아픈 배를 부여잡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 가라 이 자식아. 태호와 유리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함정에 빠진 것을. 수갑이 채워진 태호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너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여기서 끝날 것 같아? 하지만 경찰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호와 유리가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는 모습을. 영희는 한동안 현관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새로운 간병인이 소파에 앉아 아직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끝난 건가요? 새로운 간병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영희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새로운 간병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오늘 이런 무서운 일에 휘말리게 해서. 이제 여기서 나가셔도 돼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간병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누가 돌보시나요? 제가 돌볼 거예요. 영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간병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가방을 챙겼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영희가 간병인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집에는 가정부 순덕과 영희만 남게 되었습니다. 두 여자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순덕 씨,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순덕 씨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순덕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셔서 딸을 만나야 할 텐데요. 그날이 올 거예요. 분명히요. 영희는 순덕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순덕 씨, 저는 앞으로 이 집안에서 아버지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때까지 저를 도와주세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께 가볼까요? 영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2층 회장방에 들어가니 회장은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영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안전해졌어요.
이제 아무도 아버지를 해치지 못해요. 회장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는 다시 24시간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순덕도 영희를 도와 회장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영희가 평소처럼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영희가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회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희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회장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버지, 영희가 감격해서 소리쳤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순덕 씨, 영희의 부르는 소리에 순덕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이 눈을 뜨셨어요. 하지만 회장은 눈만 뜨고 있을 뿐 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못했고 몸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영희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회장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장만 바라보던 회장이 이제는 고개를 조금씩 돌려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봐주세요. 영희가 아버지 앞에서 손을 흔들자 회장의 시선이 영희를 향했습니다. 저 봐주시는 거죠? 제가 보이시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영희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회장이 다시 무언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입술이 더 분명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버지, 영희가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습니다. 영희야. 영희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알아보셨어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딸 얼굴을 왜 몰라보겠니? 회장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지만 영희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영희가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영희야. 회장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만났으니까 됐어요. 영희는 그동안의 모든 한과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덕도 멀리서 이 장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비밀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좀 크게 터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태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남자가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금방 빼드릴게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태호는 우리에게 너무 유용한 사람이에요. 그냥 놔둘 수는 없죠. 권력자들은 이미 태호와 유리를 구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장의 몸은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고 휠체어를 타고 집안을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더욱 예리해진 눈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가 회장방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회장이 딸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무언가 묻고 싶은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 태호와 유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영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게 영희가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회장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아버지는 바보가 아니다. 영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사실 그들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회장의 표정에는 큰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네. 아버지를 도구로 죽이려 했거든요. 이제 영희는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독이 든 수액을 아버지께 놓았던 것, 순덕 씨와 함께 진실을 밝혀낸 과정, 태호와 유리가 체포된 것까지. 영희의 설명이 끝나자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예상외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눈치채고 있었다. 태호와 유리가 내 재산을 노리는 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지만 영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쓸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었다.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런데 회장이 영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을 이렇게 다시 만나니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생겼구나. 영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희야, 내 얘기 잘 들어라. 회장이 진지한 눈빛으로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마 태호와 유리는 곧 다시 나올 거다. 네, 그게 무슨... 태호가 그동안 경찰과 검찰 높은 곳에 인맥을 많이 만들어뒀거든. 벌써 뒷공작이 시작됐을 거야. 회장의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곁에는 이 아비가 있잖니. 그 말에는 40년간 사업계를 주름잡아온 거물의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겠구나. 다음 날 아침 회장이 침대 옆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비서. 전화 너머로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래, 나 완전히 깨어났다. 지금 나를 데리러 와줄래? 회사에 가려고 해. 네, 바로 가겠습니다. 1시간 후 검은색 고급 세단이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60대 초반의 단정한 남자가 급히 현관으로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최 비서는 휠체어에 앉은 회장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최 비서, 그동안 고생 많았어. 회장님이 쓰러지신 후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태호 전무가 사라진 후로는. 최 비서가 말을 멈췄습니다. 태호의 상황을 회장이 알고 계시는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호 일은 다 알고 있다. 자세한 건 가면서 보고해라. 차 안에서 최 비서는 그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태호 전무가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회사에 퍼진 후 임직원들이 많이 동요했습니다. 그럴 만하지. 처음에는 단순한 수사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사건이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장님께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그리고 태호 전무 부재로 인해 중요한 프로젝트 몇 개가 중단됐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최 비서,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임원들을 긴급 소집시켜주게.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잠시 후 대회의실에는 모든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회장이 상석에 앉자 회의실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약간 약해졌지만
여전히 위험이 넘쳤습니다. 제가 쓰러진 후 회사가 많이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회장이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호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곧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태호 개인의 일이지 우리 회사와는 무관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힘있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태호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끝나면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회사의 발전과 명예를 위해 제 남은 생을 바칠 각오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들이 일어서서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리더를 만난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회장은 최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최 비서, 구치소에 가야겠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서울구치소 면회실. 차가운 분위기의 면회실에서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철창 너머로 태호와 유리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 웃으며 나왔습니다. 아마 자신들을 구하려는 권력자들이 온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얼굴을 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태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유리는 아예 말도 못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잘 지냈니?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희 덕분에 이렇게 깨어났다. 태호와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왜 내가 안 깨어나길 바랬나 봐?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너희가 내 딸한테 했던 행동들, 그리고 나에게 했던 행동들 모두 들었다.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 회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태호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맞니? 회장이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입양했지만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키워왔다. 내 모든 것을 물려주려 했고 너를 자랑스러워했어. 태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돈으로만 봤구나.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그만해라. 회장이 손을 들어 태호의 말을 막았습니다. 네가 경찰과 검찰 윗선에 빼달라고 요청한 것 다 들었다. 회장의 목소리에 절대적인 위험이 넘쳤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넌 잘 알고 있지? 태호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든 인맥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 거야.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넌 앞으로 영원히 감옥에서 죄를 반성하며 살거라. 그제서야 태호와 유리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회장은 냉정했습니다. 너무 늦었다. 무엇보다 내 딸한테 한 너희의 행동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구나.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잘 살아라. 다시는 보지 말자. 구치소에서 나온 회장은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현관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는 피로와 안도감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회장이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모든 게 잘 끝났다. 네. 태호와 유리 모두 이제 죗값을 치르게 될 거다. 아버지, 저 때문에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내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제 이야기요? 그래.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회장의 목소리에는 42년간 쌓인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의 이야기를 모두 듣자 회장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회장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준이가 있어요. 영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뿐인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서울대를 나왔거든요. 서울대를 내 손자가.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런데 영희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의 시각장애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회장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치료는 가능한 거야? 각막 이식을 하면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각막 기증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회장은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버님 댁에서 지내고 있어요. 영희야. 회장이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해결할 테니까. 어서 민준이를 집으로 데려오자. 우리 같이 살자. 아버지. 영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궁금증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아끼시는데 왜 나를 떠나신 걸까?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 질문을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버지가 스스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회장은 주방에 있던 가정부 순덕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순덕 씨. 예, 회장님. 순덕이 다가오자 회장이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의 진심 어린 인사에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덕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딸도 저도 위험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입니다. 회장이 순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으로 지내주세요.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회장과 영희는 민준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 상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 비서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이 조용한 주택가 골목길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회장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긴장되세요? 영희가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손자를 만날 생각하니 설레는구나. 잠시 후 차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단독주택 앞에 멈췄습니다. 거실 창문으로는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부엌에서는 설거지를 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희가 벨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익숙한 상호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려왔습니다. 아주버님, 저 영희예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상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영희야. 상호가 영희를 반갑게 맞으며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영희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상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갑자기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회장이 휠체어에 앉은 채로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추우시니까 빨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상호가 현관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여보, 영희 왔어. 상호가 부엌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곧 미경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영희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영희야, 잘 지냈어? 미경이 큰 걸음으로 다가와 영희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도 안 힘들었어. 미경이 영희의 손을 어루만지며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바라보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우리 딸과 손자가 신세를 졌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저희야말로 영희와 민준이 덕분에 행복하게 지냈어요. 미경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익숙한 어머니의 목소리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 왔어. 영희가 민준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영희가 민준이의 손을 회장 쪽으로 이끌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너의 할아버지야. 민준이가 놀란 듯 멈춰섰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이신가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가 계신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벌써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민준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마침내 회장의 휠체어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손 좀 잡아도 될까요? 물론이지. 회장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해요. 민준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얼굴도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그럼. 회장이 민준이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었습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 눈썹, 코, 입. 손끝으로 할아버지의 얼굴을 그려가며 기억하려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느껴져요. 누구보다 따뜻하고 강인하고 멋진 분이시라는 걸요.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저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회장이 손자를 꽉 안으며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찾았구나. 미안해. 민준이도 할아버지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호와 미경도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가족 모두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장이 일어나더니 상호와 미경이 앉아 있는 소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나. 미경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왜 이러세요? 상호도 당황해하며 급히 일어나 회장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딸과 손자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두 분께서 챙겨주지 않았다면 저는 딸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상호가 회장의 팔을 잡으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마침내 회장이 상호와 미경의 도움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두 분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상호와 미경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떠날 시간이 되자 민준이는 상호와 미경에게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우리 민준이 자주 놀러와. 이 집은 언제나 내 집이야. 미경이 민준이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상호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상호가 고개를 돌려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언제든 일이 생기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회장의 고급 세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회장과 민준이 그리고 영희의 얼굴에는 희망에 찬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회장이 민준이와 영희의 손을 각각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시간을 보내자. 네, 할아버지.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영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따뜻한 저녁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진짜 가족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자신이 없는 동안 망가졌던 회사 복구에 많은 힘을 쏟았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탁에서 민준이와 나누는 이야기, 영희와 나누는 소소한 일상 대화들이 그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조금씩 메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가 선물해준 점자 경영서적들을 하나씩 읽어나가며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단순히 이론만 익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저녁마다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실무적 경영 감각을 배워갔습니다. 영희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는 이런 일상이 매일 감사했습니다. 순덕은 이제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진심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대해준 덕분에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태호와 유리에 대한 최종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었습니다. 영희는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회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태호, 강유리, 일어서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호와 유리는 수갑을 찬 채로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권세를 부리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고인 박태호는 살인미수, 살인교사, 조직폭력배 사주,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유리는 살인미수 공모, 증거은닉,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안 돼. 태호가 절규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리도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지만 법정의 판결은 이미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영희와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장에겐 한 가지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자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 회장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각막 기증자를 찾고 수술을 진행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각막 기증자가 워낙 없었고 그에 비해
각막을 기증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회장이 영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영희가 아버지 곁에 앉자 회장이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사람은 말이야, 자기가 세상을 떠날 시기를 정확하게 안다. 나는 알아.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영희가 깜짝 놀라며 일어서려 했지만 회장이 딸의 손을 잡아 다시 앉혔습니다.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아. 그동안 억지로 버텨온 거야.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말이야. 내가 다시 깨어나서 이렇게 너를 만나고 민준이를 만나고 함께 살 거라는 상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 같은 일이었어. 아버지,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영희야, 만약에 내가 죽기 전까지 민준이 각막 기증자를 찾지 못한다면 내 각막은 민준이에게 넘겨주거라. 순간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다. 내 각막이 기증에 적합한지 여러 검사를 받아왔다. 다행히 나이에 비해 각막은 아주 좋다고 해. 그러니까 내 각막을 민준이에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영희야, 울지 마라. 회장이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그리고 영희야. 회장이 영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힘들게 살게 해서 미안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니다. 그때 난 사업에 실패했었어. 거액의 빚이 생겼고 사채까지 손을 댔다. 어느 순간 조폭들이 찾아와 너를 두고 협박을 하더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너를. 아버지는 어쩔 수 없었다.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를 보육원에 잠시 맡겨놓고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 회장이 영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버지, 괜찮아요. 영희가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다 이해해요. 오히려 아버지가 많이 힘드셨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요,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회장은 정말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한 아침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유언에 따라 각막 이식 수술이 즉시 준비되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동원되었고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붕대를 풀 날이 왔습니다. 민준 씨,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의사의 말에 따라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보여요. 영희가 아들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보이니? 네, 보여요. 민준이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 부탁이 있어요. 민준이 울먹이며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말해봐. 다 들어줄게. 할아버지 사진을 보여주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어요. 영희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아버지와 민준이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핸드폰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그 사진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제 말이 맞았네요. 너무 멋지시고 따뜻하고 강인해 보이세요.
그 말을 끝으로 민주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눈으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몇 년이 흘러 민준이가 30대가 되었을 때 회사 이사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대회의실에는 모든 임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민준이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은혜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저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임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회사를 더욱 발전시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눈으로 더 멀리, 더 넓게 보며 회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민준이의 감동적인 연설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민준이와 영희, 순떡 3명은 회장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푸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묘소는 햇살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명이 나란히 서서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셨죠? 민준이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눈으로 보는 세상은 정말 따뜻합니다.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영희도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영원히. 순덕도 깊숙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영희 씨랑 민준이 저 끝까지 행복하게 살다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따뜻한 오후 햇살이 3명을 포근히 감싸주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3명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묘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아름다운 재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